자, 전주에 주택법 용어 정의까지 했습니다. 용어 정의. 오늘 이제 건설. 주택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파트로 구성이 크게 보면 세 개입니다. 하나가 이제 용어가 있죠, 그죠? 용어. 이제 배웠던 겁니다. 용어 정의. 주택법상의 각종 용어인데, 뭐, 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주택,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 아니고 이제 바뀌었죠, 그죠? 아파트 행주택으로. 오늘 유인물 나간 거 받으셨나요? 예. 지금 그대로 저번 주에 수정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소형을 아파트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용어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통상적으로 되는 거는 두 개가 많습니다. 두 개. 10년에 한 7번은 두 문제를 내고요. 나머지 한 3번 정도를 하나 정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 7문항에 나오는데 용어정의 파트에서 두 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어정의 파트를 꼭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잡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설입니다. 건설.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죠? 건설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주택을 지었어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죠?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법은 3개밖에 없어요. 용어, 건설, 공급.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부차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주택 건설되는 자금이 있는데 요거는 채권이 하나 나와요.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청약 통장.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서 그거는 보시면 되고. 건설과 공급이 이제 용어 건설 공급이 3가지 파트가 시험에서는 줄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문제가 대부분이 요 3개에서 나오고 자금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건설은 이제 건설 안으로 들어가면 건설 안에서 4개의 논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좀 이따 배울 건데 등록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주체에 있어가지고, 주체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하나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조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합을 지금 두 개 배웠죠. 그죠? 도시개발법상에 환지하면서 환지 파트에 있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환지. 그 조합은 수용할 때는 조합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할 때만 환지할 때만. 그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환지에서 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조합이 있습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의 조합입니다. 주택법상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한 번씩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지주택이라고 해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3가지 형태의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파트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인데 재건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재건축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논점을 쭉 모아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 뭐 받고 짓는 게 원칙인가요? 건축허가를 받죠, 그죠?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시설 사업할 때도 실시계획인가거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주택부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업계획 승인.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입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하루에 새로운 용어들이 10개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손바닥에 쓰든지 수첩 내지는 폰으로 찍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그죠? 주문 외우듯이 궁시렁 하듯이 자꾸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용어가 익숙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 내용은 들어오거든요. 용어가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내용이 안 들어오고요. 용어가 헷갈려 버리면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헷갈리는 첫 번째 시발점이 돼버리고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파트를 할 때 항상 자꾸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논점이 바로 요 노고입니다. 4개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공급을 배울 건데, 공급은 공급 정책이 있어요. 공급 정책. 2개로 나누는데, 공급 정책하고 공급 질서,
요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공급 정책은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유명한 제도가 3개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요 3개입니다. 요 3개를 배울 거고요. 공급 질서는 우리가 주택이 공급되는 질서를 교란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매 제한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 때로는 전매 제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전매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매 가능 사유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주택법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이고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수업을 해보면 저도 좀 이해는 되는 바인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하다 보면 공법은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가면 공부를 할 때 완전히 이제 진이 빠지냐면, 주택법이나 건축법 할 때쯤 되면 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도시개발법 정도까지 공부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책 듣고 결혼 넘어가죠.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 책 보면 앞부분 도시개발법까지는 손때가 묻어가지고 책이 조금 새까맣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건축주택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책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되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안 봐서 그래요. 제일 쉬운 게 주택법입니다.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이제 주택법은 전주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요, 앞에 제도를 모르면 뒤에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서 이러면 용도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하 수업 못 듣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하 수업 못 들어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는 각종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주택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주택법에 있는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조합을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등록을 모르는데 리모델링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객 승인을 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가격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복습하시든지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잘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랐어. 그죠? 그래서 5월달에는 용어적인 하세요. 그냥 시간 날 때. 그럼 1시간도 투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6월달에는 건설해서 등록만 하세요. 그냥 조합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정리를 하면 양도 줄이고, 주택법은요 7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7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춰야 돼요. 7개를. 주택법은 욕심을 내도 돼요. 근데 욕심을 내도 안 되는 법들이 몇 개 있어요. 공법에서는. 정비법 같은 거는 욕심 내도 안 됩니다. 욕심 내도 안 되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배분에서는 정비법을 다 맞추기에는 시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게 네버가 있거든요. 저도 다 못 맞추는 경우들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 기술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좀 욕심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건축법은 공격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는 형태. 그래서 각 법별로 시험 문항수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배점 기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디는 좀 공격 앞으로, 어디는 좀 수비 위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건설 요 이제 구성 요소가 이러니까 이제 건설에서 등록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첫 단추는 등록입니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업주체 등록이 나오죠. 자, 당도 사업주체하고 뭐 등록 사업주체가 있고 비등록 사업주체가 있는데, 이제 사업주체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등록의 기준이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등록의 기준은 연간입니다. 연간에다 동그라미 해두실래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 1년의 목표입니다. 1년의 목표가 단독은 몇 개? 20개. 공동은 20세대. 이게 단독주택을 헤아릴 때 다니는 호죠, 그죠? 공동주택은 세대로 헤아리니까
그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20개라면 됩니다. 20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할 때는 20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도생은, 요것도 소형주택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군데군데 바뀐 곳도 있고 아직 수중이 안 된 곳들도 있는데 이런 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소형은 지워버리고 뭐로 바꿔야 됩니까? 아파트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도생은 몇 개? 30개입니다. 이상의 주택을 하려는 자, 대지는 1만 이상입니다. 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국장한테. 국장한테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등록 사업 주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 주체가 뭔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업 시행자를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를 부르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를 부른다. 같은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용어가 사업 주체란 말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먼저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요. 뭐 공부할 때 법 조문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수업할 때는 항상 제가 두 개로 나눠줬죠. 뭐하고 뭐로 나눴습니까? 그렇죠. 공공하고 민간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공공 민간으로 나누면 돼요. 다야. 공공 민간. 공공 부분의 사업 주체에서 이제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깡패, 국가하고 지자체, 깡패 둘이가 있죠. 그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그죠? 주공이죠. 깡패 부하.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지방공사, 지자체 부하.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는요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익법인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공익법인은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저소득층들에게 사회적 또 우리가 조금 약자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법인이거든요. 그게 공익법인입니다. 이런 데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죠 이게. 그다음 민간 부분의 사업 주체에서는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응? 누가? 그 조합이죠 뭐. 조합.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고? 응? 소유자들 있겠죠.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들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도 있겠죠. 또 누구도 있다? 개인도 있습니다. 소유자도 있는데,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의 주체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조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나올 수 있냐면,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 빠뜨렸네요. 고용자. 고용자는 뭐냐면 사원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네, 사원 회사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사원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택을 누가 짓냐면 고용자, 회사 대표이사가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가 사업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누구도 가능하냐면 개인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후보자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아들이. 자, 여기 이제 후보자거든요. 자, 이런 사업 주체가 연간입니다, 연간. 아까 뺐죠? 몇 개 이상? 20개 이상의 주택 건설을 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포인트가 할 때가 아니고 말 때, 하려고 할 때입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하려고 할 때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택 건설을 하고 싶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등록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누구한테 한다고 아까 우리가 줄 쳤나요? 국장한테 합니다. 국장한테 등록하는 이유가 이제 국장한테 뭘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통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통제를. 근데 이제 등록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시피 국가지자체는요 등록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요, 20개 이상 지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가하고 지자체는 등록 안 하고도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공 등록,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래서 공공은 등록 안 해요. 공공은 등록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 마찬가지로 등록 안 하고, 고용자도 등록 안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합하고 고용자는요, 무조건 등록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하지 않냐면, 조합하고 고용자는 등록 사업 주체와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으로. 그럴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등록 사업 주체하고 조합과 고용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할 때 그냥 안 하는 게 국가나 지자체는 그냥 안 하거든요. 근데 조합하고 고용자는 어떤 경우에 안 한다고 했냐면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을 할 때라고 하는 앞에 단서,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등록 사업 주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그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등록 안 한다면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사업 주체와 사업을 말할 때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개 이상을 지을 때는 등록하라고 했거든. 그럼 도대체 누가 등록하느냐 이거지. 그죠? 알고 보니까 등록이 원칙인데 등록을 하는 거는 야들밖에 없어요. 법인하고 개인. 야 둘이 등록합니다. 야 둘이. 그래서 야들이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등록이 되면 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다른 데서 주택법상의 등록 사업 주체라면 바로 야 둘이를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분류, 공공민간 부분의 분류를 할 때 등록 주택법상의 등록 사업 주체를 민간 부분으로 분류하던가요? 공공으로 분류를 많이 했나요? 민간으로 분류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1한 가볼래요? 눈으로 한번 도장만 찍어봐봐.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공법이 신기한 현상이죠. 211 찾았습니까? 그거 보면 도시개발법입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죠. 그죠? 두 개로 나눠놨죠. 그죠? 210페이지에 공공이 있고, 그 다음에 211에 뭐로 나눴어요? 민간으로 나눴죠. 4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등록 사업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고,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주택법 몇 조에 따르는 4조에 따라서 등록한 자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등록했다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공법 기본서에 이런 보기는 기본서 군데 있거든요. 군데.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말한다? 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누구를 항상 분류할까요?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면 그때 등록 사업주체라 부르고 위에 있는 애들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연결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조건은 안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줘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주택법 가세요. 주택법 가셔가지고 366이죠. 그죠? 366을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법인이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있는데 어떤 요건이냐면요.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 돼야 됩니다. 개인은 재산 평가액이 6억 원 돼야 돼요. 그리고 기술자가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기술자를 1명을 확보해야 돼요. 몇 명? 1명. 그리고 사무실은 옛날에는 22제곱미터, 아주 옛날에는 33, 그 다음에 개정해서 22 고려하다가 사무실 면적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냥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모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죠. 그럼 뭘 한다?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됐죠. 그럼 이걸 등록사업체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하기가 요건을 보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죠?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3억.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6억에다가 기술자 몇 명? 1명. 그 지하고 기술자하고 둘이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일단 뭘 받아준다? 등록을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록의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등록 사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단독으로 할 것이냐 또는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 공공은 단독으로 사업을 합니다. 공공은 단독을 하는데 조합이죠. 조합은 등록 사업 주체하고요.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조합은. 근데 조합에서 진짜 중요한 게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뭐냐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제외합니다. 이게 시험에 중요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왜냐하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 돼요? 시공만 하면 되죠.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이 시공자 선정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조합은 등록사업주체가 사업을 만다 공동으로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용자거든요. 고용자는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이렇게 해서 조합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하고 사업을 어떻게 공동을 하는지 요 논점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일정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줘요. 길격 사유가 있거든요. 등록 길격이라고 그럽니다. 등록 길격 사유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임원 배웠죠. 임원의 길격 사유 공통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파산자, 근고 이상의 행위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되기로 한 날로부터, 즉 법적 책임을 다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무슨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등록 길격 사유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등록이 말소가 됐거든요. 말소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등록 길격 사유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 등록해서 잡아야 될 내용이고, 등록을 했어요. 자, 봐봐봐. 이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잖아. 어떤 연유를 거쳐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으면 시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시공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등록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등록 기준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법인이 현대건설이 주택건사업 등록을 했어요. 개인이 자산평가에 6억 이상이 되고 기술자 한 명을 확보해서 등록을 했다니까? 그러면 시공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아니, 법인 등기를 했다니까? 그럼 사업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등록은 등록이고 사업을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그러니까 연간 1년의 목표를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는 목표를 잡았죠. 그럼 뭐부터 해라는 얘기입니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등록을 했죠.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5년에 잘 들어봐야 돼 이거. 요런 부분들을 헷갈려하면 안 돼. 상식인데 이런 것들 등록을 했다고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다고 그게. 상식선에 생각하면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죠?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돈 없으면 못 하는 거 아이가? 그렇잖아. 땅 없으면 뭐 등록을 했는데 땅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25년에
25년에 A건설이 토목공사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25년도에 이 아들이 이제 주택을 한번 지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는 얘기입니까? 등록해가지고 국장한테 통제부터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냥 19개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예요, 목표. 내가 이런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라는 얘기입니까? 등록해라는 거예요. 그게 등록사업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등록했지. 근데 100세대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택 안 지었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주택을 이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받아야 되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은요,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몇 개 이상요? 30개. 그러니까 봐봐. A건설이 100세대를 갖다가 25년에 지으려고 했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등록을 일단 할 거 아니야. 등록을 했다니까. 했는데, 이제 진짜 짓는 거야. 짓는데, 25개를 갖다가, 빌라를 갖다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야. A건설이.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건축 허가.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이라 했잖아. 29개 이하는 뭐 받으라고요? 건축 허가. 했는데 이게 분양이 다 돼버린 거야. 100평짜리를 25세대 고급 빌라를 지어서 분양했기 때문에 다 돼버린 거야. 오, 괜찮네. 그러면 20개 더 지었자 했거든요. 그럼 뭐 받고 지어야 돼요? 건축 허가. 또 분양을 다 한 거야. 야, 오늘 좀 늘리자. 라고 해가지고 40개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은 달라요. 등록은 1년의 목표고, 사업계획 승인은 진짜 할 때 짓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그러니까 25개 지으려고 뭐 받아서 할까? 자, 건축허 받았잖아. 그러면 허가 받았으니까 나중에 착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건축법에 나오는데 2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안 하면 건축허가를 만다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40개를 지으려고 했죠. 그럼 뭐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나중에 착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착공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얘는 몇 년이냐면 좀 더 배울 건데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놓고 요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해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해됐습니까? 몇 개 이상이면? 20개 이상. 자,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 실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실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올 때 30개 이상이면 뭐 하고, 그죠? 20개 하면 뭐 받고, 그래가지고 짓는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드디어 뭘 한다? 시공을 하는 거예요. 시공을 하려 그러면요. 원래는요. 등록한 사업체가 시공하려 그러면 몇 층 이하밖에 못 짓냐면 5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몇 층? 5층 이하. 6층 이상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라고 하니까 지어본 실적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3년간 300개 이상을 지어본 적이 있죠. 그러면 그때는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시공 능력 평가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시험에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본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등록하려고 그러면 3억이라고 했죠. 3억이죠. 근데 시공하려고 그러면요. 자본금이 늘어야 돼요. 얼마로? 5억으로. 그러니까 3억 상태에서 등록했잖아. 3억을 유지하는 거지. 그럼 뭘 못한다? 시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시공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을 늘려야 돼. 얼마로? 5억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부분에서 이게 명확하게 선이 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해되면 나머지 숫자 외우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금방 외우는데 숫자를 외워도 개념을 못 잡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다시 할게요. 등록은 뭐라고요? 목표라고. 목표. 20개 이상을 하려고 하면 뭐해라? 했지. 그러면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시공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 봐. 학원 수업 들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학원 수업, 공인중개사 학원 수업 들으려면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학원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도 돼. 많이 안 왔잖아, 오늘. 시험 쳐야 돼, 안 쳐도 돼? 그래, 안 쳐도 된다니까. 시험 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원서 접수해야지.
원서 접수해야지. 2차까지 다 쳐야 돼?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 비유가 적절했나? 적절했나 모르겠다. 하여튼 구분을 꼭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구분이 첫 출발입니다. 이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오는 건 아닌데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뒤에 가면 이해 안 돼요, 이게. 수자가 어떤 뭐 이랍니다. 나중에 한 8월달, 9월달 돼가지고 수업을 갖다 똑같이 일하거든. 와가지고 뭐 질문하는데 뭐 하냐면 어디 가니까 30개고 어디 가니까 20개고 뭐 헷갈립니다, 이거. 난 네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뭔 내용인지 그러고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돼. 그때 뭘 핏대를 올리고 뭘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야지. 20개는 뭐 기준? 등록. 그죠? 한 번에 연간에요. 연간. 목표. 그죠? 사학객승인은 실제로 할 때. 그죠? 뭐 차이가 있다. 자, 됐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연간 했고요. 비등록 사업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느닷없이 비등록이 나와가지고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한 겁니다. 자, 아까 봤죠? 국가지자체 등록해야 하네. 안 하죠. 주공. 안 하죠. 지방공사. 안 하죠. 공익법인. 안 하죠. 그래서 공공사업체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조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죠. 고용자 안 한다는데 조합하고 고용자는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안 하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등록 사업자하고 사업을 많은 경우에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3억. 개인은 재산 평가액이 6억이 돼야 됩니다. 기술자 몇 명? 1명. 그 다음에 사무실은 옛날에 면적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면 됩니다. 조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 2, 3, 4 공통이네요. 어디에 공통이에요? 임원의 공통이죠? 임원 결격이 공통 아이가. 다 가져다 쓰는 거야.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파산자 등등 이래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 들어보실래요? 자,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하고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암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렇다고 노예하고는 슬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앞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임원의 결격 사유를 암기가 되면 이거는 공부할 것도 없네. 라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누구요? 그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 세 번째가 근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로 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뭐 되고 나서 말소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죠. 이거는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말소가 있는데, 요 말소는요,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데,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 2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오죠.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동안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동그라미, 4 동그라미. 이런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등록했을 때입니다. 4는요,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여하는 경우. 대여. 이 등록증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빌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이제 빌라를 갖다 짓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뭐 받고 짓냐면, 등록 안 하고, 건축가 받고 있는 지업입니다. 19개, 18개를 짓거든요. 근데, 짓자마자 바로 분양이 다 돼버리는 거야. 오이씨, 그럼 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죠. 주위에 단독주택도 저렴한 게 하나 나와 있는 거지. 야, 이거 밀고 빌라 올리면 눈에 이제 돈이 보이는 거죠. 이거 얼마짜린데요? 라니까 단독주택 100평이 있는데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거야. 15억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계산이 바로 끝납니다. 이거 만약에 사가지고 15억에 사가지고 철거하고 평당 건축비 얼마 들여가지고 지으면 몇 세대가 나오고 용적률이 얼마니까 몇 세대가 나오고 그거 분양하면 얼마가 되겠네. 앉아서 그냥 10억은 먹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계산하는데 그거 하더니 1초거든요. 1초. 근데 아까 몇 개를 지었비어? 19개를 지어버렸죠. 그게 더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해야 돼?
1년에 20개 넘잖아. 등록해야 된다니까. 등록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지. 국장한테 등록을 한다는 것은 국장에 등록을 하면, 어이구, 착하다. 이래가지고 막 혜택을 주고, 돈도 주고, 밥 사주고, 그러라고 등록하는 거 아니잖아.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내 손아귀에 돌아가지고 내 통제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 안 받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주위에 등록을 해놔놓고 주택 건설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빌려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래 적발되면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하죠. 말소 할 수 있답니까? 하야 합니까? 하야 한다. 말소 난리입니다.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사유는 할 수 있다고 말소 하이하는 시험은 하이하는 사유 2개를 냅니다. 만약에 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받은 자의 사업성이 나오죠.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되기 전에 뭘 받아버렸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등록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1월 1일 날 3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5월 1일 날 등록이 말소돼 버렸어요. 7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이걸 착공하려고 하는데 착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뭘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등록이 말소된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 물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못 하겠지만 원칙은 할 수가 있다. 요 체크만 해두시래요. 줄만 좀 치울래요? 줄만 좀 치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문 그대로 해가지고. 근데 뭐 다 맞췄습니다. 아무도 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시공이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분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경우로서 기술 능력, 그런 등등이 요건을 갖춘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기준하고, 그 다음에 시공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니까요. 시공할 때는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거죠. 아까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였어? 시공할 때는 5로 바뀌어요. 5억이 바뀌잖아. 그리고 개인은 재산 평가액이 10억입니다. 10억. 아까 6억에서. 그 개인은 법인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 분야, 토목 분야. 아까 기술자가 등록할 때는 기술자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죠. 오우, 기술자 3명으로 늘어나네. 그 다음에 시공하려고 그러면요. 5년간 몇 개 이상은 지어봐야 돼. 10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3번 5년 동그라미 100개 줄짝. 찔끔찔끔 해가지고 하여튼 100개는 지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다? 주택건사업 등록을 받은 다음에 등록사업주체로서 시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6층. 등록사업자가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층수는 몇 개 이하로 한다? 아까 원칙이 제가 몇 층이라고 했어요? 5층. 5층 이하. 5층 이하로 한정합니다. 근데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어떤 경우 6층이 있는지가 밑에 나오죠? 6층 시공 기준 나오죠?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돼요. 실적. 6층 이상을 지어본 실적이 있으면 돼요. 3년간 몇 개? 3년간 몇 개? 300개 이상. 3년간 300개 이상의 공동주택은 실적이 있죠. 그럼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등록사업체가 시공을 할 때는, 자, 다시 할게요. 자,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에서? 3억. 개인은 재산 평가액이 6억. 기술자 1명이다가 시공할 때는 자본금을 늘려야 되잖아. 그죠? 법인은 얼마? 5억. 개인은 재산 평가액이 10억. 기술자 1명에서 몇 명? 3명이 된다니까요. 자, 시공 들어갔어. 그러면 몇 층 이하를 짓는 게 원칙이야? 5층 이하를 짓는 게 원칙인데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찔끔찔끔 짓든지 어디서 도급 공사를 받아가지고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든지 그리고 3년간 몇 개 이상을 지어보면 돼. 300개 이상을 지어보면 6층 이상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이게 다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 뭐 나오는데 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체는 건설 공사비가 자본금이나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에 공사비가 10배를 넣으면 안 돼요.
10배.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게, 그죠? 초과하는 공사는 시공할 수가 없다. 10배까지만 해라. 그리고 공동사업자는 아까 했죠. 자,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건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자, 소유자는 등록사업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사업을 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춰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간주해버리죠.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은 아까 등록사업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조합에서는 어떤 조합을 빼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만다. 빼고 해라. 됐죠? 이 경우 이제 사업계획을 신청한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체를 공동사업체로 만다.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간주해버립니다. 간주. 공동사업체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로 책임, 그 다음에 기책사유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기책사유가 있는데 법적 책임을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 다 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자입니다. 고용자는 여러분 등록사업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때 고용자와 등록사업체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책임 분담하면 되고요. 요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고용자든 아니면 우리가 조합이든 등록사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몇 프로?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해야지 주택 건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가. 주택 건설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이가. 상식적으로 소유권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60%? 그럼 40% 가지고, 40% 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60%만 가지고 있어. 그럼 주택 지을 수 있어? 그럼 40%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어? 내가 40% 작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참는 거야? 그럼 60%라면서, 80%라면서, 99%라면서, 100%죠? 아니, 내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된 대지의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 100%. 99% 확보하면 되는데, 안 돼요. 99.9%면 안 돼. 0.00001%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데 그러면 되는가?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 100%. 그게 기본이죠, 그죠? 그걸 기본을 딱 깔고 가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내지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자, 등록사업자 요건. 등록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됐고요. 토지 소유 요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건설 대지에 뭘 확보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누가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몇 프로? 100%. 100%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적어놓을래요? 소유권 100%. 근데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갈로 안에. 원래는 100%가 원칙인데,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심이 나옵니다.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등록 사업 주체하고 만약에 조합이 지역 직장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몇 프로? 95, 2%, 95% 이상의 뭘 바란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부족하죠? 5% 부족하죠. 5% 부족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데 원래는 그게 잘 때 돼. 이게 원리원칙이 베이스에 깔려야 돼. 이 말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원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대지 소유권을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인데 100%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인데 지역 직장 조합이 첫 번째,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그죠? 등록 사업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100%가 아니고 몇 프로라도 95%라도 예외를 둔다 이 말입니다. 혜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원래 100%인데,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주체가 누구여야 되고, 지역, 직장, 조합이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결정돼 있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누구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돼. 등록 사업체하고 사업을 같이 하잖아. 그럴 때는 100%가 아니고 몇 프로? 95%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머지 부족한 5%는 뒤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100%인데 이런 예외가 있다.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한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요건 나오죠. 대지가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는 안 되겠죠. 말소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둘이 열심히 하자라고. 다 했습니다.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등록 요건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등록은 다시 한번 더 봐봐요. 등록은 이런 사업 주체가 공공민간 주택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연간 몇 개 이상? 2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하고도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공은 아무도 등록 안 해요. 그리고 조합과 고용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누가 공동할 때는 등록 사업주체하고 공동할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 등록하는 거는 누구냐면 법인은 현대건설하고 개인입니다. 근데 얘들 등록하려고 그러면 법인은 자본금이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기술자 그죠?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했죠.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빼냐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필요 없이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그냥 시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된다. 그거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록했다고 해서 여러분 시공을 해야 돼요? 시공은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시공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따로 있죠. 그죠? 자, 처음에 등록할 때는 3억이었잖아. 자본금을 늘려야 돼. 얼마로? 그렇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기술자 1명에서 몇 명? 3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시공하려고 그러면 몇 층 이하가 원칙이에요? 5층 이하가 원칙이에요. 5층 이하가. 근데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년간 몇 개 이상? 300개 이상을 지어본 적 있죠? 그럴 때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 확보해야지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단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우리가 주택 건설업으로서 지역 직장 조합의 경우에는 100%가 아니고 몇 프로? 95%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다 했는데. 이게 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정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어떤 파트든지요. 저하고 수업을 하면 한 번 듣고 시험장 가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최소 10번입니다. 최소 10번. 그럼 많은 거는 100번 아니라 200, 300번을 하거든요. 계속 수업 시간에도 반복하고 문제 내서 해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등록을 이제 오늘 처음 배웠다라고 한다 가정했을 때 등록을 하고 설명을 쭉 하고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은 할 말이 딱 2분이면 끝이 나요. 2분. 그러니까 이게 언제 2분이 이제 정립이 될 거냐면 시험 치기 전날 2분이 정립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등록 가지고 수업을 1시간을 했어요, 내가. 1시간 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니까 2분이니까 다 끝난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2분 했던 걸 처음에 했으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2분 했죠? 그죠? 이게 기억이 돼야 돼, 기억이 안 돼도 돼. 2분 만에 정리해가지고 쭉 했잖아. 지금은 따라 했잖아. 이거 기억이 돼야 돼,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죠? 잊어먹는다고요. 잊어먹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봐봐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이만큼 공부를 하거든요. 이 공부를 갖다 이만큼 한다니까요. 1시간. 그럼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잊어먹는다고 이걸. 그죠? 얼마 만에 잊어먹어요? 2분 만에 잊어먹죠, 2분 만에. 아이가.
아이가 2분도 안 걸리잖아. 2초 만에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2초 만에. 그죠? 그 여기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누구든지 그러는데. 그럼 니는? 저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태어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공법책을 입에 물고 나왔다 하더라고. 아를 낳았는데 아가 공법책을 입에 물고 있더래. 이래 된다. 사람의 기억 장치 일반적인 학습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그러면 1시간 합니까? 시간이 줍니까? 시간이 줄어요, 이게. 줄어. 1시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한번 머릿속에 얇게, 살얼음처럼 얇게 깔아놨다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더 한다니까. 그럼 시간을 줄여요, 이게.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 줄일 거야. 한 40분으로.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돼. 두 번째 할 때는요, 20개가 한 개도 안 이상해. 국장이 한 개도 안 이상하고, 5층인가 6층인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고 주택을 지으려면 소유권이 몇 프로 필요한다니까 안 헷갈려. 당연히 100%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헷갈린다니까 3억하고 5개 헷갈리지 4억하고 8억이 헷갈리진 않아. 아이까? 그렇겠죠. 5층, 6층이 헷갈리지 10층, 20층이 헷갈리진 않는다고. 갑자기 돌아가지고 모른다고 그게. 모를 수가 없다고. 알게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이 공부하는 시간이 이만큼 되죠. 수업하는 시간이 공부가 아니고 수업입니다. 수업하는 시간. 수업하죠. 잊어먹는 거는요, 2분이 아니죠. 늘어나요, 이게. 10분 돼요, 10분. 하루는 무슨 하루, 10분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다. 임상실험을 내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20년을 내가 임상실험을 해봤습니다. 임상실험을 내가 20년을 해봤다니까. 임상실험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진짜 오만 케이스를 다 봤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아보고, 저런 질문도 받아보고, 뭐. 그죠? 이 두 번째예요. 그럼 또 합니까? 또 합니까? 또 안 합니까? 또 하죠. 10번, 아무리 강한 것도 10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설명이 똑같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더 줄죠. 30분이면 돼요. 30분이면 오고 25분이면 끝난다, 이거. 25분에서 30분이면 정리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드디어 하품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건데, 지겨운데. 2차생들이라든지 공부량이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공부해비거든요. 그럼 지겨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대면 질문을 못 하니까, 질문방에, 랜다나 질문방에, 그죠? 수업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본인 기준에 맞추는 거지. 근데 쌤들은 거기 흔들려, 안 흔들려? 절대로 안 흔들려요. 왜? 개인 과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준의 쌤들은 1년 커리를 가져갑니다. 머릿속에 다 넣어놔요. 머리를. 오늘은 어디까지 수업해야 되고 1년 커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몇 월 달에 몇 점이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구 한 건 누구 설치면 돼요. 그러면요. 기억되는 거는요. 늘죠. 늘어요. 자, 그 다음 또 해. 그러면 어떻게 25분, 30분 걸리겠습니까? 10분이면 끝나겠습니까? 10분 끝나요, 이거. 그럼 기억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업하는 시간보다도 기억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시험 막판 9월, 10월이 되잖아. 9월, 10월이 되면 등록이라면 드르륵 하고 끝냅니다. 2분 만에 끝냅니다. 2분도 안 걸린다. 이러면 스스로가 알아삐 그냥. 등록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알고 답이 뭔지도 이제 대충 알아버려.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기준은 한 번 듣잖아요. 그죠? 한 번 들으면 뭔가를 다 알아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성은 공부 잘한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인성이 개판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요즘은 공부 좀 잘하면 천하가 뭐 다 얻은 것처럼 이상하게 착한 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성을 떠나고 공부만 잘하는 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걔들은 이 시간이 줄어요. 그게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학습이에요. 머리가 나쁘면 이 과정이 조금 길어져요. 남들은 10번 만에 끝날 걸 12번, 13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조금 더 노력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평균이 10번인데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걸
몇 번을 줄인다? 5번으로 6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학습 과정은 요 반복 과정을 거쳐간다. 반복을 항상 명심해 두시고, 잊어먹는 걸 두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먹는 걸 두려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를 1월달 내지는 11월달에 시작하신 분도 그렇고, 새로운 지식이 평생 40년, 평생 30년, 평생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죠. 머릿속에 막 들어온다고 막. 오늘은 등록 들어왔다가 내일은 등기 취득세 들어왔다가 모레는 소멸시효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은 간평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은 보존등기 들어왔다가 난리를 치는 거야. 머리가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냥 그렇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오늘 가등기 들어오고 내일 조합 들어오고 다음날 간평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날 그죠? 의사표시 들어오고 그럼 그걸 야 정리 잘 되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거는 내가 20년 동안 봤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유튜브에 보면 한번 마치 몇 개월만 합격했다고 나오잖아. 그 다 거짓말이야. 3개월만 합격할 수 있지? 있어 없어? 있어. 그 앞에 생략된 거야. 3년 동안 죽도록 하고 나서 이런 거. 그래서 다 생략된 거야. 앞에 말을 생략하는 거야. 앞에 말을 생략한 거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에 있는데 보면 유튜브 보고 공부법을 따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 필망입니다. 필망. 왜냐면 걔들은 이 제목을 썸네일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아요. 그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요? 조회수. 유튜브에 말라고 올리는데요. 내가 진짜 내가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힘든 걸 알아가지고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까? 조회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자극적으로 달아야 되겠지. 공인중개사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많던가요? 공부하지 말라는 썸네일이 많던가요? 유튜브 보면. 공부하라는 이야기인데 썸네일을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공부하지 말랍니다. 그래 클릭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무슨 이유를 찾아가야 됩니까?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런 정보를 막 수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경기 안 좋은데 한 마에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포기하는 안 좋은 이유를 찾는 거지. 근데 제가 아주 금방진 이야기인데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항상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안 되는 이유. 그럼 요즘은 또 그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찾아줘요. 알고리즘이. 한 5번을 찾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떠. 내 눈에.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금 3월 이제 중순, 하순이 접어들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고비가 지금 와요. 지금 한 번 오고요. 고비가 한 5번 옵니다. 5번. 5번. 지금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름 되면 또 한 번 오고, 원서 쓸 때 또 오고, 그죠? 오는데, 그때마다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는요, 옆 사람의 시험에 떨어져야지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는 일단 점수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점 받으면 돼요? 그래, 60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60 받으면. 60을, 그러니까 공법 60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60점이라는 점수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60은 과목별 60이 아니잖아요. 평균 60. 1차 몇 점? 120. 2차 180 받으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40 받는 기면 되거든요. 공법 40 받고도 합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합격한다. 충분히 합격한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공법 40 받고도 무조건 합격한다. 근데 공법 이렇게 수업 들었는데 뭐 40이 나오겠나? 이 말이 되는 소리가 40을 받을 수가 있겠나? 그 학원에서 자기만 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든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처음에는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저 질문 받는데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그럼 굉장히 마음속으로, 와, 굉장히 보람찹니다. 어떤 질문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모르겠다. 네 말이 러시아어인지, 그 다음에 외계어인지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요 글자가 한글인데, 이게 원서보다 더 힘들다. 러시아로 된 원서보다 난 더 힘들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가냐면 헷갈린다고 합니다. 헷갈린다는 거는요. 뭘 알아야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린다. 여러분 어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역까지를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럼 헷갈립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그 헷갈리는 과정을 극복하면 아는 게 아니고 조금 아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치는 거예요. 다 아는 날은 올까 안 올까? 그런 날은 never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6과목을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온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알고 시험 치러 가구나. 그리고 이게 배우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을 100점 받았어. 그럼 공법 잘하는 겁니까? 100점 받으면 잘하는 거는 맞는데, 공법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민법 100점 받았어. 그 민법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민법 100점 받고 밖으로 나갔어. 그럼 민법 잘하는 거야? 아니야. 어차피 소송사건 들어가면 변호사한테 다 물어봐야 돼. 한 개도 몰라. 세법 100점 받으면 여러분 뭐 세무기장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세무사한테 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첫 시간에 조금 쉴 데 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조합 파트 보도록 할게요.